안녕하십니까. 이혼 후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맛보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전 부인이 추억이 아니라 악몽입니다. 한번 이혼을 한 이후로 좀처럼 여자를 믿지 못하게 됐죠. 제가 그 여자를 변하게 한 건지, 그 여자가 원래 그런 여자였던 건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서로 만나게 된 건 운명이 아니라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수성가의 아이콘, 성공신화, 최연소 대표. 이 모든 단어들이 제 이름 뒤에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였어요. 솔직히 그때는 좀 자만했던 적도 있었죠. 손만 갖다 대면 일이 술술 풀렸으니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네요. 모든 게 갖춰졌고 이제는 따뜻한 가정을 이뤄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직원들과 단골로 자주 갔던 고깃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잠깐 일하던 여자였죠. 어느 날 수줍게 서비스예요 하며 육회를 딱 내미는 모습에 그 여자에게 관심이 갔고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평생 일만 하고 연애조차 못해본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자주 매상을 올려주면 그 여자가 저에게 관심을 가져줄 거라 생각해서 매일같이 그 고깃집에 출근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여자가 저에게 이러더군요. 자주 오신다고 해서 저한테 이득되는 건 없어요. 차라리 따로 만나서 밥이나 좀 사주시든가요. 멋지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얼떨결에 그 여자가 저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하는 꼴이 됐네요. 뭐 아무튼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만남을 이후로 저희는 급격히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소박하고 착한 모습에 반해 청혼을 했어요. 알면 알수록 사람이 참 생각이 깊고 현명하더라고요. 이 여자라면 내 인생을 바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네요. 하지만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은 결혼을 하자마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제가 뭐에 홀렸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180도 바뀌더라고요. 결혼 후 부쩍 모임이 많아진 아내는 외형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낯설었습니다. 겉으로 그럴싸해 보여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빠도 명품으로 입고 다녀. 어차피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옷이 다 망가지고 해지는데 대충 입으면 되지 뭘. 그런 곳일수록 더 차려입고 가야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돈 없다고 무시당하는 건 못 참아. 오빠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이대로 발전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할 거야? 난 오빠 회사가 인류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 나 사모님 만들어주기로 약속한 거 잊지 마. 오빠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며 할 수 있지? 제가 가장이자 아내를 책임지는 것 또한 제 의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왔을 땐 아내가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거의 대부분 집에 없었어요. 아는 언니들을 만나느라 바쁜 모양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항상 모임 후기에 대해 늘어놨죠. 그 언니가 얼마나 부자냐면 저기 사거리 빌딩 있지. 연속으로 세 채가 그 언니 거야. 그 언니랑 백화점 가잖아? 웨이팅 없이 바로 들어간다니까? 저녁은 먹었어? 당연히 먹고 왔지. 새로 오픈한 오마카세가 있는데 거기 주방장이 모임 언니랑 동창이래. 그래서 거기서 와인도 한잔 했어. 그 사람들이랑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거의 매일 만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사회생활이야. 나중에 다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오빠도 비즈니스가 있듯이 나도 나름대로 비즈니스가 있는 거야. 오빠, 나중에 우리도 건물 한 채 살까? 위치 좋은 곳에 건물 하나만 있어도 평생 돈 걱정 없이 먹고 살겠더라. 건물 살 돈이 어딨어. 지금 사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오빠는 맨날 앓는 소리만 하더라.
그런 마인드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겠어? 위로 올라갈 생각만 해야지. 나라면 그 정도 자산 있으면 대출 풀로 받아서 뭐라도 투자하겠어. 사람이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사업 그것만 하다가 인생 끝낼 거야? 난 오빠가 적어도 야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오빠를 선택한 건데 지금 이런 약한 모습 보이면 곤란해. 아는 언니 남편이 하는 회사는 벌써 해외 지사가 3개나 있대. 그래서 틈만 나면 미국 가서 쇼핑 여행하고 온다고 하던데 우린 회사가 국내에만 있잖아. 그래서 불만이야? 왜 비교를 하고 그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이따위로 격차가 벌어지니까 내가 열이 받아서 그래. 그 언니 원래 나보다 못 나갔다고. 솔직히 지금 모임 나가잖아? 내가 제일 뒤처져. 그 언니들 남편이 사줬다고 명품 자랑하고 새 차 자랑할 때마다 나는 주눅이 든다고. 명품? 나도 사줬잖아. 차도 사줬잖아. 꼴랑 그거 하나? 언니들 남편은 3달에 한 번씩 사주더라. 그거야 말로 허영이고 과소비야. 사람이 어쩜 그렇게 그릇이 작아? 아내한테 선물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고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지. 나는 그냥 우리 형편에 맞게 살고 싶은 거야. 우리 형편이 뭐가 어때서? 오빠 돈 잘 벌잖아. 버는 만큼 나가는 돈도 많아. 항상 불안하고 쪼달린다고. 이 얘기를 꼭 말해야 알겠어? 나는 우리가 공동체라고 생각했고 내 사정 말하지 않아도 눈치껏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늘 하는 말이 아는 언니가 어쩌고 저쩌고 그쪽 남편은 뭘 선물했고 이런 얘기를 꼭 내 앞에서 해야겠어? 사업이 잘 되고 충분히 성공한 뒤에는 원하는 걸 마음껏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긴장해야 하는 시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날 사랑한다면 성의를 보여야지. 사업이 휘청여도 아내한테 최선을 다하는 남편들도 많아. 하지만 오빠는 힘들 땐 날 내팽개치겠다는 거잖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결국엔 아까운 거 맞네. 나한테 쓰는 돈도 아깝고 비교당하는 것도 싫고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생각 자체가 없는 거네. 그럼 나랑 결혼 왜 했어? 와이프한테 돈 한 푼 쓰는 것도 싫어서 벌벌 떨면서 꼴에 결혼은 하고 싶었어? 그럼 가장으로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하지 그랬어. 가장으로서 존중받고 싶으면 그 의무를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여보, 말이 좀 심하네? 내가 뭐 여태껏 당신한테 못해준 거 있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줘. 차도 바꿔줘. 지금 사는 곳도 당신이 이사 오자고 해서 온 거잖아. 부촌으로 가고 싶다며. 그것도 넓은 평수에서 살고 싶다며. 동네가 사람을 바꾸고 품격을 높인다고 이사 가자고 내내 졸라서 여기로 온 거잖아. 나 좋자고 이사했어? 오빠 때문이잖아. 나 때문인 척하지 마. 결국엔 남들 시선 의식해서 이러고 사는 거잖아. 좀 뒤처지면 뭐가 어떻다고. 우리만 좋으면 됐지. 남의 시선이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남이 밥 먹여줘? 아니잖아. 오빠는 내 맘 몰라. 돈 없어서 무시당해보지 않았잖아. 돈 때문에 길거리에 나 앉은 적도 없었잖아. 인생 밑바닥까지 가봤어? 오빠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아무것도 몰라. 인생이 바닥만 있는 줄 알아? 지하세계는 모르지? 돈 없으면 사람 자체가 비굴해지고 초라해져. 난 최소한 인간답게 살고 싶은 거야. 나는 적어도 오빠가 내 맘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 몰랐어. 나를 그저 허영심 많고 무식한 여자로 봤을 거 아니야. 과거의 상처도 우습게 봤을 거잖아. 그렇지 않아. 난 그저 솔직한 심정을 서로 나누고 싶었을 뿐이야. 됐어. 변했어.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자고 해. 나 같은 거 데리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돈만 써대는 아내가 뭐가 예쁘겠어. 쓸모없는 날 데리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네. 결국엔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 제가 대충 미안하다며 상황을 수습하곤 일이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나중엔 눈물만 흘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아쉬운 소리만 하면 눈물부터 장전을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위태로운 결혼 생활.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 사람과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싶어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 이혼이란 없었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고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을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안 좋은 상황이 연달아 일어나며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직격탄을 맞게 된 적이 있었어요. 당장 자금이 부족해서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역부족이었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집을 처분하고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조심스레 지금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표정이 확 돌변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지 같은 집에 이사 가기 싫은데? 그럼 어떡해. 내가 상황 설명했잖아. 집 말고는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해야지. 왜 집을 건드려? 아무튼 이 집 팔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그런 줄 알아. 난 여기서 절대 못 움직여.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돈 없어서 이사 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영원히 좁은 집에서 살자고 했어? 지금 위기만 모면하자는 거잖아.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더라. 그따위로 야망 없이 대충 사니까 이 꼴 나지. 이 집 팔면 우리가 다시 이 동네로 올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될걸. 오빠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지금 상황 수습 못하면 우리 굶어 죽어. 냉정하게 말해서 망한 상태라고. 정신 좀 차려. 지금 집이 문제야? 우리 생사가 달렸어. 응, 난 집이 문제고 제일 중요해. 어쩌면 오빠보다 더 중요해.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해. 집 팔고 나랑 이혼할래? 아니면 집 지키고 나랑 관계도 지킬래? 제정신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로 한 약속 지키지 못하게 생겼으니 당연히 이혼 정도는 각오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했다고. 따지고 보면 내가 시간 낭비하고 감정 낭비한 꼴인데 나한텐 미안하지도 않아? 어이없네. 여태껏 누구 때문에 좋은 곳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녔는데 사업 한번 휘청이니까 이젠 날 버리겠다 이거야? 결혼 생활 지키려면 이악 물고 사업 다시 일으켜. 그럼 되잖아. 이딴 정신 상태로 뭘 할 수 있겠어? 쉽게 포기할 거야? 가장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아? 그럼 네가 해봐.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알기다 해? 떼 쓴다고 달라질 것 같았으면 이렇게 망하지도 않았어.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어떻게 해서든 사업 다시 일으키고 싶어서 애쓰는 중인 거 안 보여? 아니, 오빤 이미 틀렸어. 무슨 뜻이야?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거지 같은 게. 뭐라고? 거지? 지금 거지라고 그랬어? 아주 눈물겹네. 꼴의 결혼 생활은 유지하고 싶어서 대충 둘러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돈 없으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그래야 미련 없이 헤어질 거 아니야. 나는 성격 나쁜 거, 외모 못생긴 거 전부 다 참아줄 수 있어. 근데 돈 없는 건 절대로 못 참아. 돈 없는 게 제일 나빠. 너 변한 거 알아? 왜 이렇게 사람이 속물처럼 변했어? 돈이 중요한 여자였어?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지, 안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몰랐어? 하긴 처음엔 순진한 척, 소박한 척 했으니까 몰랐겠지.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숨기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 고깃집에서 일할 때 돈 좀 있어 보여서 접근한 거야.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잘못된 선택이었어. 오빠 때문에 내 인생에 이혼 꼬리표가 만들어졌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나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오빠 때문에 다 망쳤어. 이혼 경력 있으면 시집 갈 때 마이너스인 거 몰라? 이 와중에 재혼 생각이 드냐? 제정신이야? 나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이야. 오빠랑은 달라. 나는 회장 와이프도 될 수 있었고 정치인 와이프도 될 수 있었어. 이럴 거면 다른 남자 선택할걸. 어줍잖은 놈 선택해서 내 인생 망치게 생겼는데 내가 제정신이겠어? 맘 같아선 오빠한테 소송이라도 하고 싶을 지경이야. 내 인생 망친 죄로 감옥에 쳐넣고 싶은 심정이라고. 도끼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소리를 질러댔는데 정말 이 여자가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맞나 싶더라고요. 우리 관계는 정말 여기서 끝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저 몰래 돈을 야금야금 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돈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사치를 부려댔더라고요. 심지어 아내는 뻔뻔하게 저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금액을 부르면서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여태껏 나를 진짜로 돈으로 보고 있었구나. 돈이 없으니 가차없이 냉정해지는구나 싶었죠. 이혼 후 사업도 망하고 남은 돈도 탈탈 털리고 유일하게 남은 건 작은 월세집 하나뿐이었습니다. 인생이 망해도 이렇게 급격하게 망할 수 있구나. 인생 참 덧없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아내가 영원히 제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는 제가 힘들자마자 저에게 모욕을 주고 가장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살고 있는 이상 어떻게든 버텨내야죠.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자 다짐하며 생각을 비우고 일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사장놀이 하다가 막노동하기 힘들지 않냐고 비아냥대곤 했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밥 먹고 사는 게 뭐가 어때서요. 오히려 힘들다고 좌절하고 인생을 놔버리는 사람들이 더 한심한 거 아닙니까? 제 인생 좌우명이 할 거면 제대로 하자입니다. 막노동도 열심히 하고 배달 일도 열심히 하고 대리기사 일도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니 귀인이 나타나더라고요. 아이고, 그 자네 김 사장 아닌가? 대리운전을 하다가 아는 지인을 만나게 됐어요. 사업할 때 거래처로 알고 지내던 분이셨죠. 비록 저는 망했지만 그쪽은 점점 규모를 넓혀 아주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사업이 아주 잘 되신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게 다 김 사장 덕분 아닌가? 그때 우리 거래처 살려준 게 김 사장인데. 그나저나 그 회사 정리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이렇게 만나게 되니 마음이 좀 그러네. 전 괜찮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죠. 그날 그렇게 어색한 만남이 있고 난 후 며칠 후 회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대뜸 일자리를 제안하시는 겁니다. 대리운전으로는 돈이 좀 안 되지 않나? 다름이 아니라 원래 하던 운전기사가 퇴직하는 바람에 급하게 사람을 뽑게 됐거든. 혹시 몰라서 연락해봤어. 아무래도 나랑 일하는 건 좀 불편하겠지? 아닙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사장 부지런한 거야 내가 잘 알지.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마음 같아선 책임자나 관리직 정도로 일자리를 주고 싶은데 알다시피 요즘 자리가 잘 안 나서. 일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너무 감사해야 할 필요 없어. 그리고 김 사장, 잠시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 나도 운전기사 출신인 거 잊었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서서히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다 술술 잘 풀릴 거야.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귀인을 만나게 됐고 저는 그분의 운전기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꽤 길게 근속을 하면서 성실하게 신뢰를 쌓아나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장님께 귀등으로 사업 노하우와 인생을 배우며 제 길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직업을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때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저는 절대로 다시 도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 김 기사. 내가 다음 달엔 휴가를 좀 길게 빼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이참에 김 기사도 휴가를 좀 다녀오지 그래. 휴가비도 내가 두둑히 챙겨줄 테니 해외라도 좀 다녀와. 아이, 전 괜찮습니다. 근데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그게 말하기가 좀 쑥스럽긴 한데 신혼여행을 좀 다녀올까 하고. 이 나이 먹고 그런 것까지 챙기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상대 쪽이 원하는 걸 어떡해. 결혼식 생략하더라도 여행은 꼭 가기로 했지. 그쪽도 나도 재혼이라 예식은 필요 없고 반지나 좀 맞추고 여행 가서 사진이나 좀 찍으려고. 결혼하십니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미리 축하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뭐 해줄 생각하지 마.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결혼식도 안 하는데 축하는 무슨. 신혼여행 다녀오면 살림 합칠 생각이니까 그때 천천히 인사하자고. 아무튼 제 2의 인생 열게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김 사장도 좋은 인연 있으면 미루지 말고 재혼해. 인생 뭐 있어? 좋은 사람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지. 아무튼 공항 픽업은 안 해줘도 돼. 우리끼리 알아서 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앞날에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시는 회장님의 재혼 상대가 전 배우자가 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회장님의 신혼여행 일정이 마무리가 되고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자 집안에 여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딱 봐도 사모님이었죠. 김 기사, 인사하게. 내 와이프. 멀리서 걸어오는 그 여자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여잔 다름 아닌 제 전처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얼굴이 변했어도 단번에 그 사람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저를 알아본 건지 만 건지 쓱 흘기며 반가워요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결국엔 사모님 소리 듣는 여자가 됐구나. 참 목적의식이 분명한 여자구나. 대단하다 싶었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그 여자가 회장님을 사랑해서 결혼한 걸까?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닐까? 싶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 여자의 속내를 제가 다 알잖아요. 순수하게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쩌겠습니까? 회장님께 말해봤자 괜히 분란만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죠. 그 후로 회장님 댁에 방문하는 게 껄끄러워졌습니다. 퇴사를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괜히 회장님께 뭔가를 숨기는 게 불편했고 그 여자와 다시 엮이게 됐다는 게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처와 제가 정면으로 맞닥뜨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모시러 댁에 찾아갔더니 전처가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전처는 제 눈을 응시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네. 맞지?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지금 잠시 자리 비우셨는데 기다려줄래?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근속했다며? 우리 영감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진 모르겠지만 넌 곧 잘리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한 공간에서 웃으며 마주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 난 불편한데. 그쪽은 안 불편한가 봐? 이미 끝난 사이에 불편할 게 뭐가 있나요? 아무튼 우리 영감한테 우리 사이 말하지 마. 서로 좋을 거 없으니까. 저도 둘 사이에 끼고 싶지 않네요. 그런데 남편분을 영감이라고 표현하시네요. 애정이 없어 보이는데요.
애칭이야. 남이서 누가 누구랑 결혼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아줄래?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나 했더니 운전기사? 참나, 어이가 없네. 찌질하고 궁상맞게 살고 있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사람한테 모욕 주지 마세요. 모욕? 웃기고 있네.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너랑 했던 결혼 생활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거든? 이쯤에서 끝나는 걸로 감사하게 생각해. 지금 네 위치, 그리고 지금 내 위치를 보면 뭔가 깨닫는 거 없어?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내 발끝도 못 따라온다는 소리야. 우리 집 영감이 네 편 들어줄 것 같아? 나는 이 집 안주인이야. 영감은 영원히 내 편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지 말고 조용히 살아. 그리고 내가 손 쓰기 전에 조용히 사표 내고 사라져. 마지막 경고야. 그 여자는 아주 기고만장해져서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무시당하기 싫으면 나가라 이거죠. 하지만 저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제 일을 관두고 싶지 않았어요. 오기가 생기더군요. 원래는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뭐라고 하든 말든 가볍게 무시하고 제 할 일을 했죠. 어느 날은 제가 회장님 심부름 때문에 댁에 방문해서 서재 방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전처가 있었습니다. 하던 일을 다급하게 멈추며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뭐야? 심부름 때문에 왔습니다. 전처는 짜증이 난다는 듯 한숨을 푹 쉬더니 다급하게 파출부를 불렀어요. 이런 가짜는 놈들은 집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이 우스워? 한참이나 면박을 받고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전처가 왜 회장님의 서재에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당황해하며 뭔가를 숨기려고 한 그 손짓.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했어요. 이걸 회장님께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회장님이 저에게 먼저 말씀을 꺼내주시더라고요. 아이, 자꾸 서재에 있는 돈이 야금야금 없어져서 말이야.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니 그 파출부가 자꾸 훔쳐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이걸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야. 고소를 하자니 괜히 사이가 틀어질까봐 걱정이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자니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더 큰 걸 훔칠까봐 걱정이네. 그냥 내 선에서 해고 처리하고 마무리 짓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 김 기사 생각은 어때? 그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건 전처의 짓이 분명하다. 그래서 저는 회장님께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혹시 모르니 증거를 미리 마련해 두시는 게 어떻습니까? 요즘엔 증거 없이 부당해고하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거? 그걸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집안에 몰래 CCTV를 설치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발뺌할 때 보여줄 용도로 쓰면 좋지 않을까요? 아유, 그래. 김 기사 말이 맞아.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CCTV 좀 몰래 달아놓으라고 해야겠어. 제가 하겠습니다. 김 기사가? 아무래도 사모님도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계신 분이 괜히 카메라 의식하느라 들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모님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고요. 그건 그렇지. 그럼 김 기사가 수고를 좀 해줘. 그렇게 회장님과 저만의 은밀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범인을 예상하고 있었죠. 회장님과 전처가 외출을 한 그날 저는 빈집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 후로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 소식이 없길래 저도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술이 잔뜩 취해서 차에 타시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김 기사. 내가 아무래도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것 같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 기사가 설치해준 카메라 있잖아.
거기에 뭔가 찍히긴 찍혔는데. 뭐가 찍혔습니까? 아니, 내 와이프가 돈을 훔쳐간 게 찍혔어.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라뇨? 와이프가 남자를 집에 끌여들였어. 웬 젊은 남자랑 있는 게 찍혔더라고. 그러니까 그년이 내가 집을 비울 때마다 도둑질의 불륜까지 저지른 거지. 여태껏 나는 그냥 돈만 갖다 주는 ATM기였던 거야.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왜 나는 그걸 알지 못했을까? 왜 바보같이 당하기만 했을까? 이런 말을 털어놓을 곳도 없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혼자서 술을 좀 마셨어. 김 기사, 난 이제 어쩌면 좋을까? 일단 회장님, 마음을 추스리십시오. 난 아무것도 몰랐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딴 짓을 벌이냔 말이야. 사실은 말입니다. 회장님께 고백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을 언제 전해야 할지 좋을까 고민했지만 적당한 때를 고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은 고백이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레 전처와의 과거를 회장님께 털어놨습니다. 차마 그 반응을 보지 못해서 눈을 질끈 감고 말을 시작했어요. 와이프와의 첫 만남, 그리고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털어놨고 회장님은 덤덤하게 그 이야기를 듣더니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셨는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일단 집에 가지. 그 이후로는 정말 일상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괜히 고백했나 싶더라고요. 예상과는 다르게 잠잠했어요. 회장님은 전처를 나무라지도 않았고 이혼을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일과를 이어가셨죠. 대체 무슨 생각인지 저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오늘은 와이프랑 일정이 좀 있는데 운전을 좀 해줄 수 있겠나? 예, 그럼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회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댁 앞으로 갔어요. 차를 탔는데 회장님이 상석에 앉아 계셨고 전처가 바로 그 옆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와이프는 마냥 신나서 회장님, 우리 둘이서 데이트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다. 그쵸? 하며 애교를 떨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은 태연하게 오랜만이긴 하지 하며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전처의 부정행위를 잊기로 하신 건지 모른 척 덮어주기로 하신 건진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오늘은 우리 둘만의 데이트인데 김 기사까지 데리고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운전할 수 있는데. 둘이 아는 사이라며? 네? 저희가요? 누가 그래요? 저 사람이 그래요? 어머 회장님, 저희는 아는 사이라기엔 좀 애매했어요. 사이가 너무 나빴거든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괜히 신경 쓰이실까봐 말 못한 거지 숨기려던 건 아니에요. 저한텐 회장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안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우리 운전기사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왼수나 다름없는 사람이랑 한 차에 타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이참에 싹 한번 물갈이 하는 게 어때요? 그건 좀 생각해보지. 김 기사가 워낙 일을 잘해줘서 말이야. 회장님이 사람 볼 줄 몰라서 그래요. 이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마인드가 얼마나 괘씸한지 아세요? 오냐오냐 해주면 회장님이랑 맘먹으려고 한다니까요. 아무튼 우리 회장님은 너무 순수해서 큰일이야. 저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리고 회장님, 사람이 성공하려면요, 근처에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만 있어야 된대요. 사업 쫄딱 말아먹은 우중충한 사람을 운전기사로 고용하면 부정타지 않겠어요? 그나마 제가 회장님 옆에 딱 붙어있어서 기운이 좋아지는 거지. 저런 놈이랑 다녀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당장 잘라버려요. 네? 회장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듣다 보니 기분이 나빠져서 헛기침을 하니까 전처는 타깃을 저로 옮겨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김 기사?
기분 나빠? 회장님도 아니고 사모님이 시비 거니까 대놓고 기분 나쁜 티 내네? 아닙니다. 그래, 기분 나쁘겠지. 너보다 나이 어린 여자한테 굴욕당하니까 아주 불쾌할 거야. 하지만 세상에 이런 걸 어떡해. 결국 너는 인생 꼬이고 난 인생 폈네. 우리 회장님한테 딱 붙어서 뭐라도 얻으려고 발악하는 모양인데 꿈깨. 여기 호락호락한 곳 아니니까 내가 지켜볼 거야. 아주 살벌한 표정으로 저에게 경고를 날리더라고요. 괜히 일 크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없겠다 싶어서 얌전히 운전이나 했죠. 회장님은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기만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표정이 매우 복잡해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회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기사, 잠깐 세우고 2년 쫓았네. 회장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전처가 당황하며 묻더라고요. 회장님, 오늘 백화점 간다면서요. 왜 갑자기 날 내쫓아요? 방금 제가 김 기사한테 한 소리 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거야 버르장머리가 없으니까 제가 고쳐주려고 한 거죠. 이게 다 회장님을 위해서 한 소리였다고요. 그리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내를 차에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너무 서운해지려고 해요. 창밖을 봐. 여기가 어딘지 몰라? 어딘데요? 네가 뻔질나게 드나드는 그놈 집 앞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주 괘씸하게 남자를 집에 들이고 말이야.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차에서 내려. 짐은 김 기사 통해서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 여기서 그놈이랑 살라고. 회장님,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오해해요. 저 너무 억울하다고요. 어떻게 제가 회장님을 두고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울 수 있겠어요? 우리 지금 신혼이에요. 그리고 저는 회장님밖에 없는데 미쳤다고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겠어요? 이건 모함이에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딴 소문을 퍼뜨렸어요? 김 기사죠? 그쵸? 그러게 제가 진작 해고하자고 했잖아요. 우리 둘 사이 떨어뜨리려고 계략을 펼친 게 틀림없어요. 전 억울하다고요. 회장님은 말없이 핸드폰에 담긴 영상을 전처에게 보여줬어요. 아마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현장 증거가 담긴 영상이겠죠. 전처는 그 영상을 보자마자 회장님 손에서 핸드폰을 뺏어서 내팽개치더라고요. 회장님은 또 한 번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기사, 내 말 안 들려? 2년 당장 쫓아내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고 전처에게 나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처가 눈물을 흘리며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며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장님께 싹싹 빌며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회장님, 저한테 실망하셨죠? 알아요. 저라도 절대로 용서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한테 마지막 기회는 주실 수 있잖아요. 외로워서 그랬어요. 회장님이 자꾸 바쁘고 신경도 안 써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반항심이 생겼나 봐요. 하지만 잠깐이었어요. 그놈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저한테 자꾸 매달리길래 몇 번 만나준 게 다예요. 그 뒤로는 완전히 연락 끊었어요. 그놈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아무 관계 아니라니까요. 돈은 왜 훔쳐갔어? 내 서재에 있던 돈 말이야. 네? 돈은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할까? 절도죄로 조사 한번 받게 해줘. 회장님, 저희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회장님 방에서 몇 번 갖다 썼던 게 다예요. 설마 그걸로 저를 고소까지 하실 건 아니죠? 그래놓고 파출부가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어? 저한테 실망하실까봐 그랬어요. 사실 돈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차마 회장님께 말은 못하겠고 혼자 해결하다 보니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이젠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돈 보고 결혼한 거지? 솔직히 말해봐. 그럴 리가요. 사람이 좋으니까 결혼했지 제가 설마 돈 보고 결혼했겠어요? 저는 맹세 후 회장님을 단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겠어요? 돈 많은 영감탱이 날 이렇게 부르더라. 네? 그건 네가 만나는 놈한테 나를 돈 많은 영감탱이 돈줄이라고 불렀잖아. 네 핸드폰에 저장된 것도 다 봤어. 그래놓고 날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런 줄도 모르고 죄 없는 파출부만 쫓아낼 뻔했네.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어. 앞으로 나한테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도록 하지.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조용히 나가. 김 기사, 끌어내 어서. 회장님, 안 돼요. 저 진짜 회장님 없이 못 살아요. 회장님이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고 사랑이고 든든한 버팀목이었단 말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저 가진 거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회장님 없이는 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불쌍한 사람 구제해준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용서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전처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회장님은 미동도 없으셨어요. 저는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전처를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안 나오겠다고 버티려는 거 제가 힘으로 제압했더니 전처가 소리를 지르며 운전기사가 사람을 죽이네! 하며 기겁을 하더라고요. 결국엔 힘없이 쫓겨나 길바닥에 쓰러지더라고요. 회장님은 눈길도 주지 않은 채로 저에게 출발하지 하시더라고요. 차를 운전하며 백미러로 전처의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씁쓸하더라고요. 길바닥에 쓰러진 채로 하염없이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회장님은 창밖을 한참이나 쳐다보시더니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김 기사, 어쨌든 과정은 험난했지만 악연을 끊어낼 수 있었으니 고마워해야 하는 게 맞겠지. 아예 아닙니다. 진작에 제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야 했는데 그나저나 괜찮으십니까? 한동안 잠잠하셔서 용서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용서는 무슨? 증거 모으느라 시간이 좀 필요했지. 참,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고달프게 된 걸까? 뒤늦게 진정한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돈은 나한테 뜯어가고 연애는 어리고 몸 좋은 놈이랑 하고 있을 줄이야.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인생을 헛살았던 걸까? 회장님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운이 좋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쨌든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겠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네, 맞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 뒤로 회장님은 전처와 인연을 끝내게 됐습니다. 물론 전처는 인정할 수 없었는지 회장님께 끝까지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불륜에 도둑질까지 한 아내를 그 누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전처는 저를 붙잡더니 따지더라고요. 네가 말했지? 뭘? 네가 우리 과거 회장님한테 말했지? 그래서 회장님이 날 조사한 거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나는 그저 회장님이 지시한 걸 했을 뿐인데. 집에 왜 CCTV가 있었냐고? 원래 없던 게 왜 생겼는데? 그거야 그쪽이 의심할 행동을 해서 그런 거겠죠. 워낙 특출나시니까. 비꼬지 마. 이젠 내가 우습다 이거지? 이젠 사모님도 아니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내가 존중해줘야 하나? 네 목숨은 무사할 줄 알아? 너도 곧 해고당할걸? 회장님 엄청 냉정하신 분이야. 안 좋은 일에 엮인 너를 계속 품어주시겠어? 글쎄, 그거야 가봐야 알겠지. 난 적어도 내가 일한 만큼만 대가를 받거든. 너처럼 그 이상을 바라진 않아. 어디서 뭘 하고 사나 했더니 여전히 돈 많은 남자 찾아다니면서 기생충처럼 사는구나. 그렇게 살면 안 부끄러워?
이젠 나이도 있는데 철 좀 들지 그래? 신경 꺼. 내 인생 망친 주제. 네 인생은 네가 망친 거지. 스스로 파멸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이젠 네가 밉기보단 불쌍하네. 너라고 뭐 이렇게 살고 싶었겠어? 가진 게 없고 멍청하니까 이 방법밖에 없었겠지. 앞으로는 뭐라도 좀 배우면서 스스로 돈을 버는 습관 가져봐. 요즘 100세 시대인데 노후 정도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 아니면 진득하게 한 남자를 사랑하던지. 돈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한 남자를 진득하게 사랑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대로 좀 살아봐. 나도 나름 인생 밑바닥까지 다녀온 사람이거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름 살만하더라. 주제도 안 맞는 욕심 갖다 버리고 분수에 맞게 좀 살아. 전처가 그 집에서 쫓겨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 밑에서 몇 년을 더 일하고 스스로 사표를 냈어요. 돈을 차곡차곡 모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만두기로 결정한 것이죠. 회장님은 저에게 언제든 자리를 마련해 둘 테니 힘들면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원래 두 번째 도전이 더 무서운 법이잖아요. 처음에 도전했을 땐 정말 멋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다면 두 번째는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별탈 없이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름 주변에서는 제 기에 성공했다고 축하해줬지만 아직은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예전에 막노동을 뛰었을 때보다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지만 마음가짐은 그때와 다름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지금 가진 것들을 지키려고요. 회장님도 누구보다 저를 축하해 주셨어요. 제 2의 황금기를 누리게 된 걸 축하한다며 진짜 황금을 선물로 주셨죠. 제 인생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회장님께 저는 여전히 명절에 전화를 드립니다. 물론 그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절이 없었더라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전처와의 이혼은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처의 뻔뻔함은 여전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조심스레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없겠냐고 묻길래 싫다고 칼같이 거절했네요. 저희 어머님은 다시 살만해진 아들을 보며 기뻐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우신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봤자 무슨 소용이냐. 각시가 있고 자식이 있어야 행복한 삶이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TV를 보시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멋지게 살고 있는 걸 보고는 혼자인 게 좋으면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하시며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삶도 있고 이런 삶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돈도 많고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살고 싶어요. 너무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여유를 가져볼까 합니다. 가진 게 없어도 충분히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놈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까짓거 한 번 사는 인생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살아보자고요. 오늘도 힘내시고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